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네. 매출도 사실 많이 올랐고 또 건물도 매입하셔가지고 신축까지 하셨잖아요. 네. 지금 2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직영 매장 네. 각각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점은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세종점은 한 1억 8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2개 매장 매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또 세종에다가 부지 매입하셔서 신축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건물 신축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얼마 정도 드셨나요? 한 20억 조금 넘었습니다. 20억 정도. 네. 장사 하나만으로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거라서 네. 사실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표님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TV에도 좀 자주 방송도 됐었고 네. 많이들 이제 알고는 계신데 사실 어떻게 부자가 됐고 그리고 또 건물 매입하시고 신축까지 하셨고 네. 이제는 뭐 거의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장사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독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약간 5단계로 말씀해 네, 주실 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네. 좀 모셨습니다. 네, 네. 그럼 평범한 진짜 동네 아저씨였잖아요. 네. 외모는 그렇게 뭐 동네 아저씨 같진 않은데 네, 실물을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장사로 최고의 어떤 부자가 된 5단계. 만약에 1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은 1단계 때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모든 5개의 브랜드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1단계 이유와 어떤 그걸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마인드. 네. 장사 마인드라고 하면 사실 조금 뻔할 수는 있는데 네. 어떤 마인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결핍이지 않나. 결핍. 네. 결핍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네, 네. 다 하나부터 열끝까지 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결핍이 있었기 네. 때문에 어쨌든 마인드적인 중요한 측면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단계에서 마인드셋을 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거에 있어서 네. 대표님이 칼국수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브랜드를 했었잖아요. 어떤 거 하셨죠? 매운 음식 포차를 시작으로 버섯샤브 전문점, 생갈비 전문점, 카페, 버섯샤브 직영점도 하고 그다음에 칼국수로 전환을 시키고 이번에 세종점으로 신축을 해서 그렇게까지. 굉장히 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운영하셨는데 네. 결핍의 마인드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약간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도 1단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동네에서 진짜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좋은지 이 결핍이라는 게 이게 맞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아리까리한데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누구든 많은 자본을 가지고 누구한테 빌리든 자기가 모아서 하든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영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한 10개월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됐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네. 또 과정을 겪고 있어서 네, 너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10개월 동안 안 됐었는데 한 6개월 정도에 야 이렇게 해서는 제 인생이 자체가 행복하지 않겠다. 정말 불행해지겠다. 네. 그래서 내가 1년을 채워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는 내 인생에 장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삶이 내가 가장 행복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을 연명하는 거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차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포차를 한 이유도 제가 소주 3잔 이상을 잘 못 먹어요. 안 받는 스타일이구나. 네. 근데 전혀 상권 가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진 돈의 권리금과 가게 구입 비용이 거기 맞아서 거기를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의 식당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 네. 이게 포차에서 나올 만한 상차림이야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전혀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이 아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남자들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1년을 시간을 딱 만들어 둔 상태로 그걸 성과를 내야 되겠다. 사실 또 청주라는 곳이 제가 연고지가 1도 없는 곳이었어요. 네. 굉장히 우연찮게 청주에서 상가를 얻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부터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거리들을 끊임없이 찾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결핍이라는 마인드가 스스로 어떤 결핍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길러내신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텝이었네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되게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고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많은 그 심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네. 아, 이 정도 힘든 거를 겪어냈으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약간 자신감도 좀 붙은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마인드라서 결핍의 마인드라는 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 진짜 1단계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결핍 마인드를 좀 장착만 하면 네.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거죠. 어떤 조직에서 신입사원이 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 3개월 또는 6개월, 9개월 이 단계에 약간 고비가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그 장사도 그 고비를 넘겨서 어떤 고객 지향적 관점만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1단계는 결핍의 마인드 탑재가 1단계 스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단계는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2단계는 저희가 했던 매장들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겪어서 다 성과를 냈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했던 브랜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성과를 내셨다라는 거죠? 네, 성과를 냈는데 성과를 낸 데 있어서는 음식의 카테고리별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포인트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찾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1단계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결핍 마인드가 1단계면 2단계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스텝을 밟으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브랜드들이 다들 각각 어떤 성과를 내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브랜드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네. 꼴값 식당. 꼴값 식당. 네, 꼴값 식당인데 테이블 11개로 청주의 금천광장이라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는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그다음에 정다운 버섯샤브도 청주 시내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8, 9년 동안 운영하면서 8억 미만은 단 한 번도 없고 아, 매출 변동이 아예 없었네요. 네. 10억도 수차례 넘었었고 그다음에 생갈비 금성 식당도 거의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월 매출이 한 7, 8천 항상. 그러면 이게 솔직히 두 번째의 어떤 그 스텝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고객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나의 어떤 결핍 마인드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 나가면서 끊임없이 적용했던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스텝을 밟으신 네.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3단계는 저희가 지금은 칼국수집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국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3단계지 않을까. 칼국수를 하게 된 게 3단계다. 네네네. 칼국수집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도 결핍이죠. 결핍. 네. 엄청난 위기에서 봉착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칼국수였었어요. 아, 네. 어떤 위기 때문에 칼국수를 선택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다운 샤브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청주 내 다른 곳에다가 정다운 샤브를 직영점을 하나 더 냈었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약간 확장 개념인 네. 거네요, 그죠? 저도 뭐 계속 이게 기획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잘 됐었어요. 네이버 어워즈 상까지 받을 정도로 오. 네이버 예약 지방에서는 예약 어워즈 상을 받기가 거의 힘들고 못 봤죠. 왜냐하면 객관적 수치로 많이 어워즈를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받았었어요. 그 와. 직영점 매장이 예약을 활성화시키고 네.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네. 예약으로 많이 매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다른 매장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는 정다운 샵 두 곳 다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시설을 살린 상태로, 왜냐면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금이 없고 시설을 최대한 살린 상태로 그거를 약간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한 7, 8개월 준비를 하고 2021년 2월 달에 리브랜딩을 해서 장호가 칼국수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보통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폐업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리브랜딩 한다는 생각도 사실은 잘 못 하시는 게 뭐 비용도 비용이고 이미 진이 빠진 상태라서 네. 기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칼국수를 선택한 게 3단계고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게 되면서 3단계 스텝을 밟으신 거네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칼국수라는 게 네. 되게 쉬워 보이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칼국수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쉬운 아이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칼국수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는 없으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 칼국수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원래 또 주 전공은 순댓국입니다. 아, 또 순댓국 관련된 네. 일을 한 7, 8년 정도 했었었는데 어릴 적에 그랬는데 여러 업종들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때 칼국수가 난이도가 최고 높아요. 아, 그래요? 최고 높습니다. 왜냐면 칼국수가 되게 쉬워 보이는 네. 아이템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제일 많죠, 업종은. 근데 그거를 매출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최고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아, 오히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칼국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동네마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정말 많은 네, 게 진짜 칼국수집이거든요. 그만큼 고객들이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한 좋은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해하세요. 아,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게 본질 음식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상향 평준화를 잡는다는 게 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난이도인 칼국수를 리스크 때문에 선택하시면서 3단계를 밟으셨는데 네. 사실 이 칼국수가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억이 넘어가고 직영점을 또 하나 더 내고 오히려 거기서는 더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신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해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해안은 뭐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고객들이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2단계 스텝을 다시 또 3단계로 가지고 와서 재반복 네. 하시는 거구나. 네. 과거에는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쵸. 요즘에는 고객들이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요즘이 더 수월해진 거네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저희가 뭐 사실 자영업자들이 체험단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잖아요. 많이 다들 네. 하시죠. 근데 그 체험단 분들의 리뷰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엄청 구글, 네이버, 다음, 심지어는 웨이팅 그 시스템에도 리뷰가 있다시피 그곳에 다 답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경청을 많이 하고 또는 고객들이 계산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만약에 똑같은 말이 3번 이상 반복이 됐다.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리뷰 하나에 어떤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100명, 1000명, 네, 만 명이 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다 실행을 하신 거네요. 네. 와, 그럼 이제 3단계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칼국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정 방법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4단계 스텝은 어떤 스텝을 밟으셨나요? 4단계는 거기도 아이러니하게도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었거든요. 아, 4단계는 어쨌든 건물 신축 네. 부동산적인 관점인데 네. 그것도 어쨌든 리스크 때문에 하게 된 거다. 네. 4단계 스텝이. 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네. 그 대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안을 했더니 엄청난 또 발전이 됐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단 네, 말이죠. 네.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건물주 그리고 매출도 연매출 막 2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내고 계신데 이게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밟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네. 그런 계획은 없으셨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 4단계 스텝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건지. 저희가 정다운 샤브라는 곳이 작년 9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5가지 브랜드 중에 영업을 안 하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건물주 분께서 나가라고 2018년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나가기는 뭐 높은 매출에 네. 누군가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는 매장이고 사실 지금도 인터넷에 정다운 샤브를 검색을 하면 왜 없어졌어요? 너무 아쉬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워낙 팬들이 많았었던 네, 팬덤이 브랜드라서. 있던 매장이라서 그런 게 많은데 건물주분께서 나가라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월세를 2배를 올리면서 와,
저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하셔서 그때부터 2018년도 일어나고 나서 다음 임차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 건물에 내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 스텝을 밟기까지의 모든 어떤 과정들이 사실 엄청난 노하우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노하우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뭐 10분짜리 콘텐츠로는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10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저희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박종호 대표님의 어떤 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신청 받아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예요. 5단계.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어요. 장사로 동네 아저씨가 이 4단계 스텝에 의해서 이제 5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실 예정이신지. 사실 제 주변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장사를 했었고 또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잘 되는 만큼 고충이 있고 안 되는 만큼 고충이 있는데 근데 저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모든 그 상황에서 다 잘 됐던 건 아니거든요. 힘들었는데 잘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상황에 봉착돼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세요. 진짜로. 어디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손님들이 별로 없는 매장에 거의 없는 직원들만 있으면 그냥 가고 싶어요. 거기 있기 싫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방법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숨이라도 돌리게끔 만들어야 된다. 대박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 흑자 상태는 돌려야 된다. 1단계. 유지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만.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1단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단계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내 숨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 그런 것들이 되면 그분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단계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대표님의 노하우를 강의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먹게 되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5단계 스텝을 지금 밟고 계신 거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런 강의들이 거의 뭐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된단 말이죠. 물론 대표님의 그 10년, 15년의 과정을 그 시간에 다 녹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도 같이 이제 커리큘럼을 짜면서 진짜 이거는 미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것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칼국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김치 절이는 용량 레시피 표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봤는데 와 진짜 그거는 몇 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또 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강의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좀 시간과 노동력을 좀 투자하실 건지. 이거는 제가 거의 매장을 하나를 오픈할 때 저는 100군데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거의 강의를 준비하는 자체가 브랜드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강의 들으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이랑 날짜랑 이런 거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오늘 진짜 인터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평범한 동네 장사에서 5단계 과정을 밟아서 지금의 어떤 장사로 부자가 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에서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갑 칼국수를 운영하셨잖아요. 매출이 제가 원하는 매출에 이제 도달이 됐었고 그게 얼마 정도였죠? 월 매출 1억이 1억? 네. 그러면 그 레시피 양식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레시피 대표님 매장이 지금 2개시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연매출이 2개 합해서 20억이 넘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건물까지 매입하셔서 또 신축까지 하셨고 사실 매장 1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사장님들 되게 많은데 1개에서 2개로 늘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매장 2개
뭐 세계를 운영하신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궁극의 필살기가 5가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희 구독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매장 1개에서 2개로 늘릴까 말까, 아니면 내가 지금 2개로 늘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장사에서 매장 1개를 운영하다가 매장 2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궁극의 5가지 필살기.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요. 보통 뭐 이렇게 뭐 장사가 잘 돼야 된다거나 직원들이 좀 나처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걸 보통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의 여유가 네. 있어야 2번째 매장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죠?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본의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아, 그렇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결국엔 그게 마음의 여유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장사를 하면서 매장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여유가 첫 번째로 있어야지만 또 다른 매장을 만들 수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청주에서 장원갑 칼국수를 운영하셨잖아요. 네. 직영 매장 1호점을. 네. 그때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생기셔서 지금의 이제 매출이 청주 본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매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청주점에서는 네. 우선은 매출이 제가 원하는 매출에 이제 도달이 됐었고 아, 그게 얼마 정도였죠? 월 매출 1억이 1억.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네. 혹시 1억 밑에 좀 와도 한 직영 2호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지역 상권마다 또 다를 수도 네, 있고 사이즈 매장 규모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액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사례로 좀 네, 봐야 네.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1억 매출을 어쨌든 달성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을 텐데 네.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자면 네. 그러면 이게 매출 유지가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매출 유지가 돼야 되죠. 계절별로 또는 변동이 심하면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네.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던가요? 장사는 그냥 그 달달이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평균 또는 6개월 평균, 1년 평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3개월, 6개월, 1년. 1년. 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한 2년 차 정도 되면 이게 패턴이 오겠구나라는 장사의 패턴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그때부터는 다음 해도 큰 리스크가 없으면 그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자금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그러면서 직영 2호점을 나가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필살기네,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의 여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네. 조금 인사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필살기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매뉴얼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면 레시피지, 매뉴얼, 앞에 매뉴얼은 어떤?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네. 사람마다 맛을 내는 방식이나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네. 디테일하고 구체화된 레시피가 아. 매뉴얼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더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레시피가 있는 매장들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매뉴얼 레시피와 레시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제가 문장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 매장에는 저울이 20개가 넘습니다. 20개요? 예. 그 저울이 20개가 넘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음식이 나갈 때는 다 저울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저울이 한두 개 정도야 대부분의 주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20개가 넘는다라는 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정말 20개 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레시피 두 번째 필살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첫날 오셔가지고 네. 30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진짜 초등학생들도 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그러면 그 레시피 양식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레시피.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저희 장건에서 강의를 또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네.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구체화해서 매뉴얼 레시피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장건 강의를 하면서 네. 몇 가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의성마늘 김치를 네. 만들 때 가장 근본적인 기본 1단계 스텝에 네. 활용할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제공을 할 겁니다. 아... 그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레시피를 만드는지를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매뉴얼 레시피 각 메뉴마다 다 만드시고 및 반찬까지 그 매뉴얼 레시피가 다 존재한가요? 네. 네. 음식은 정성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그렇죠.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뉴는 힘들겠지만 사이드 메뉴 레시피 양식이라도 네. 좀 주시면은 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필살기를 좀 사용을 하셨나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저랑 똑같이 일해줄 수 있는 도플갱어. 도플갱어, 네. 복사한 사람이라는 네. 뜻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도플갱어를 만드셨나요? 일하는 친구들이랑 한 명은 지금 회수로 한 12년 됐고 한 분은 한 9년 정도. 그 분들한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직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동반 성장하는 관계다. 동반 성장. 네. 지금은 제가 역량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을 끌고 가지만 이 친구들이 역량이 됐을 때는 너네가 나를 끌고 가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반 성장 관계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도플갱어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작은 말이라도 네.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관계 분들한테 어떤 말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약간 뭐 사례가 있다면 좀 있을까요? 이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면 네. 이만큼 뭘 해줄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주 작은 거라도 네. 지켜야 된다는 거.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더라도 네. 무조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지키는 거. 네. 그게 사소한 거지만 네. 아주 중요한 그게 시작점이지 않나. 어쨌든 직원 관계도 다 신뢰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어쨌든 도플갱어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네. 네 번째 필살기는 뭐가 있을까요? 디테일한 매뉴얼입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에서 뭐 매뉴얼 레시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레시피 외에 다른 매뉴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음식점을 운영을 네. 할 때는 네.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운영 관리적인 매뉴얼이거든요. 손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쓰레기통이 뭐 문 앞에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이 문 앞에 딱 있으면 예를 들자면이지만 얼마나 손님들이 불편하고 그렇죠. 지저분해 보이겠어요. 그 첫인상 첫인상이, 자체부터 맞아요. 완전히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네, 그런 현상들을 줄 수 있는데 뭐 쓰레기통 하나라도 그 단계별 시간별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소한 거고요. 가장 엄청 사소한데도 그게 매뉴얼화가 돼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컴플레인이 나왔을 때 네. 대처하는 단계별 매뉴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 이것도 엄청 디테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만큼 중요한 거는 진상과 진성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진상과 진성. 네. 제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객 관리 매뉴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테일 매뉴얼이 한 몇 종이나 있나요? 장원각 칼국수에서는? 수정 보완 네. 하기 때문에 수십 종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매뉴얼도 장건 수강생분들한테 네. 전달해 주시면 네.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일을 그냥 아예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필살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생각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자금. 네. 생각 자금? 약간 애매모호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매사의 의사결정을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게 식당이잖아요. 네, 수십 번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하는 마음가짐이 생각 자금이지 않나. 뭐 또 실제 자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네. 그럼 의사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것도 있고 그 첫 번째 매장에서 두 번째 매장으로 넘어갈 때 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사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봤을 네. 때 의사결정을 정말 잘하세요. 고민도 하지만 어쨌든 빠른 의사결정을 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 자금,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어떤 자금 이런 거 어떻게 마련하게 되셨는지. 사실 많은 경험에서 이때까지 시행착오도 많고 경험에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장원갑 칼국수가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브랜드 되게끔 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죠.
사실 이 꿈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한 90% 이상이라고 볼 정도로 그냥 근근히 장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대표님도 예전에는 근근히 장사를 하시던 네. 그런 평범한 동네 네. 아저씨이셨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직영 2호점까지 하시고 건물주까지 되시고 이 생각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포함하고 있네요. 네. 직영 1호점에서 2호점을 하기까지 어떤 그런 필살기나 과정들, 단계별 내용들, 노하우들 이런 것도 강의에서 다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대표님 강의를 보실 분들한테 네.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지 짧게 한번 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제가 9시간의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갔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저도 그 시간을 겪어 왔었어 가지고 그 마음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성과를 냈던 과정들을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나누어 드려야 될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침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9시간의 강의 분량이 사실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압축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좀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도 사실은 아마 이걸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대표님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 네. 더 많은 노하우 좀 많이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요청 드릴 테니까 그때도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는 겁니다. 정말요?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 거 먹고 싶겠죠? 이게 메뉴를 어떻게 플레이팅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같은 메뉴는 아니지만 왼쪽의 칼국수도 해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에. 근데 오른쪽은 그 해물이 밖에 나와 있죠. 색감도 뚜렷하고 사람은 당연히 오른쪽의 국수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비주얼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플레이팅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막 실습까지 해가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례를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주얼을 만들 때. 그 카테고리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넓게 펼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높게 쌓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국물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형식을 파괴해서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많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를 안 나눠 놓으면 우리 메뉴는 펼치는 메뉴인가? 높여야 되는 메뉴인가? 약간 그런 고민들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뭐 넓게 펼치는 메뉴 같은 경우는 한정식 집이나 보리밥 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반찬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펼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식기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랑 딱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장원갑 대표님 강의에 나오는 이제 사례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무거운 식기,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기, 뭐 놋그릇을 표방한 뭐 스텐 진공식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더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보리밥 같은 경우는 펼쳐야 되는 메뉴잖아요. 서빙 하시는 분이 이거를 먹기 편하라고 예를 들자면 띄엄띄엄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게 되지. 그러면 듬성듬성 여백이 남죠. 그러면 안 예뻐 보여요. 그러면 이게 바이럴이 되려면 예쁘게 찍혀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식기를 선택하고 밑반찬 놓을 때 위치도 선택하고 특별한 어떤 스페셜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특별한 식기를 사용해서
중간에 배치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감동밥상이라는 생선구이 전문점을 갔다 왔는데 그 근처에 생선구이랑 같은 카테고리의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동밥상은 생선구이도 팔고 그다음에 간장게장, 뭐 양념게장도 파는데 감동밥상이 다른 생선구이 집들에 비해서 다 비주얼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른 생선구이 집들은 다 멜라민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고 쓰기 편한 그런 그릇들 다 썼는데 감동밥상은 실제 녹그릇은 아닌데 녹그릇 형태를 띈 거기에다가 음식을 되게 정갈하게 담으니까 사진 찍었을 때 엄청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경쟁 매장들은 이미 차림새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V2V, 비주얼 투 바이럴. 이게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을 높이 쌓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해장국이 평범한 해장국 사진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때요? 좀 특별해 보여요.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고기가 엄청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시야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랭셉이라는 메뉴 아세요? 랭셉. 모르겠어요. 고기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뜯어먹는 거거든요, 손으로. 맛있는데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고기가 막 덩어리치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우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뼈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뼈를 이렇게 탑으로 쌓아주는 개념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술집 같은 데 가면 소주 먹을 때 해물탕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근데 술집에 파는 해물탕이 100% 거의 다 냉동 이제 해물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술집에는 해물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나서 숙주 담고 해물을 이렇게 걷어냈다가 숙주 위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위에다가 빨간 고추도 썰어 넣고 위에다가 고명 같은 거 올리면 해물도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할 수 있죠.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형식 파괴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이것도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짜장면 같은 거 시키면 그냥 멜라민 그릇에 짜장면이 나오잖아요. 돌짜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는 짜장면인데 지글지글 끓으면서 나오죠. 돌판이 데워져 있으니까. 그냥 짜장면이랑 돌짜장이 더 비싸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짜장을 먹죠. 짜장면 먹고 나서 그 돌판 위에다 또 밥도 비벼 먹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르게 가져가서 새로운 메뉴로 형식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비주얼 자체를, 플레이팅 자체를. 그리고 무지개 돈가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치즈인데 무지개 색깔로 돈가스를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어요. 오유미당이라고. 그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뵀었는데 돈가스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이럴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고, 아까 펼쳤을 때, 뭐 높였을 때, 그리고 뭐 식기를 바꿨을 때, 형식을 파괴했을 때, 육수 안에 있는 걸 끄집어냈을 때, 제각기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하셔가지고 플레이팅에 신경을 써야만 이제는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너무나 중요해졌다고 좀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비주얼이 이렇게 살아있는 듯이 보여야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할 수 있어서 이게 알아서 바이럴도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게 담긴 음식은 그냥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대충 담긴 거 보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산으로 간 고등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매장에 가면은 알타리무 있죠, 알타리무. 둥그렇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처럼 쫙 쌓아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거 바이럴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되게 많이 회자가 됐었던 거예요. 보통의 식당들은 그냥 셀프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통에 그냥 이렇게 담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시다 보면 나는 우리 매장에 진짜 이렇게 비주얼이 뛰어난, 그게 설령 밑반찬이 됐더라도 그런 게 없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겠죠. 건프로님, 근데 네. 비주얼로 승부를 보려면 아무래도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비싼 재료를 쓰면 비주얼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봐도 좀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트러플 오일이 들어갔다, 우니가 들어갔다 하면은 알잖아요, 비싸다라는 걸. 근데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숙주 한 줌 넣고 그 위에 해물을 올리는 거는 숙주 그거 원가 200원도 안 할걸요? 숙주 한 박스 해봐야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알타리모 쌓는 것도 이렇게 쌓나 저렇게 쌓나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았을 때 비주얼적으로 예쁘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고, 돌짜장도 마찬가지죠. 돌판이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근데 그만큼 비싸게 받잖아요. 가치를 높였으니까. 보리밥도 마찬가지죠. 한번 투자할 때 식기를 조금 더 좋은 걸 투자를 했으면 계속 좋은 비주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재료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처음부터 좀 안 좋은 식기나 별 볼이 없는 식기를 쓰는 매장들을 보면 나중에 식기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거는 의탁자도 마찬가지고 뭐 매장의 조명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우리가 막 창업할 때는 5천만 원, 1억 5천 들여서 창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것저것 막 돈을 잘 쓰는데 막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메뉴판 하나 바꾸는데 만약에 뭐 전체 다 바꾸는데 20만 원이야. 뭐 디자인비까지 해서. 그럼 이 20만 원 투자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구성을 짤 때 비주얼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투자를 해야 도움이 되고, 원재료랑은 엄청나게 큰 관련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주신 게 확실히 대박 스킬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하셨던 그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쭉 설명해 주신 강의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아마 매장에 적용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그 강의가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쉬시는 날 뭐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시는 것보다 동종업계도 가보시고 동종업계 아닌 매장들에 가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돌짜장 같은 거는 한때 유행을 하면서 쫙 펼쳐진 거지만, 만약에 돌짬뽕을 내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돌짬뽕 어때요? 어감이 나쁘지 않죠? 만약에 그걸 내가 개발했어. 그럼 짬뽕은 대중적인 음식인데 돌짬뽕이라고 하면 무언가 조금 특별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특별한 거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조금 비튼 거. 그래서 제가 돌짬뽕이라는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그렇다고 뭐 돌짬뽕 하면 다 팔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꼭 벤치마킹 하셔서 비주얼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노력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홈페이지 있죠. 프랜차이즈 브랜드 홈페이지 가면 메뉴 사진을 엄청 깔끔하게 잘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랑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랑 되게 정형화되게 잘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이렇게 플레이팅 했구나 하고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잘 보이게끔 찍는 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찍어놨는데,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뉴 사진들 많이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네? 좀 신박하다. 이 메뉴는 양이 작은데 이렇게 플레이팅하니까 양이 엄청 많아 보이네? 신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의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 PF창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늘 먹는 메뉴가 있거든요. 창스 치킨 레터스 랩이라고 있는데 양배추랑 치킨 싸먹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쌀국수 튀김 같은 게 있는데 되게 푸짐해 보입니다. 양배추는 계속 무한 리필이에요. 늘 갈 때마다 시켜 먹는데 이런 것도 딱 메뉴가 나왔을 때 되게 푸짐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되게 우수합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브랜드가 많은데 이게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아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야 따라할 수 있는데 다른 곳들은 플레이팅을 그런 식으로 못 하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플레이팅 되어 있지만 나왔을 때 보이는 반응 자체가 다르게 플레이팅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 각도에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맛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비주얼 대박인 것들 보면서 직접 나도 가서 보고 싶다. 사진 네. 찍어서 나도 올리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메뉴 사주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언제쯤 사주실 건가요? 제가 사는 겁니다. 정말요? 네. 일단 이번 달 마무리하고 이제 회식하면서 제가 꼭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프로였습니다. 피디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한 35,000원? 35,000원. 네.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이거 판매가가 8,000원입니다. 8,000원이요? 8,000원. 8,000원 가치는 전혀 안 보이네요. 네, 이게 판매가가 8,000원인데 원가가 판매가보다 더 비싸요. 아,
호연제라는 닭갈비집에서 판매하는 메뉴이긴 한데 하루에 이제 20개만 한정으로 팔아요. 8,000원에.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웃기죠. 원가가 더 비싼 메뉴라고 하면은 보통 사장님들이 그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한정으로 팔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0개가 딱 나가면 그것만으로는 손해가 나겠죠. 왜냐하면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싸니까. 그런데 20개가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어떤 그 댓글 같은 게 달렸잖아요, 제 채널에. 요즘 원재료도 비싸고 뭐 공과금도 올라가고 세금도 비싸고 자영업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영업으로 돈 잘 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혹시 좀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복쟁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저희 장건에서 강의하셨던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 박종원 대표님의 사례도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에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정 메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V2V라고 하는데 비주얼 투 바이럴이라는 뜻입니다. 즉 굉장히 뛰어난 비주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메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으로만 팔 수밖에 없고 원가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인데 판매가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원가율이 거의 90%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푸짐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들은 원가율이 한 35%에서 40%거든요. 근데 원가율이 만약에 80%까지 넘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양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 재료를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걸 주문한 손님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정 메뉴로 팔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순위 안에 들어서 먹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2V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니까 그렇죠. 되게 괜찮네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책정해놓고 온라인 마케팅을 돌리거나 뭐 광고 상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마케팅을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V2V 메뉴가 마케팅 용도가 되는 거죠. 이미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책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10,000원인데 만약에 판매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팔면은 손해죠. 네,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케팅비가 포함된 게 이걸 주문한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입소문 내주고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케팅 효율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시도크의 손영래 대표님도 이제 저희 장문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대표님도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왕 스시를 만드셔가지고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막 100만 조회수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 바이럴이 된 게 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손해보는 장사를 추천하시는 건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장원갑 칼국수를 운영하시는 박정호 대표님이 그 장원갑 칼국수만 하신 게 아니고 예전에 꼴값 식당이란 그 브랜드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이제 꼴값 식당은 있고 그 브랜드에서는 오징어 탄구이라는 걸 시키면 산더미 녹차빙수라는 걸 줘요. 그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녹차빙수가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켰는데 이걸 준다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 놀라니까 와 이거 완전 해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또 좀 들어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박종호 대표님 운영하셨던 브랜드 중에 또 샤브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도 새우만두 같은 거를 서비스로 막 줬었어요. 새우만두가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걸 받은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남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약간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매출 볼륨이 올라가면서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이 임계점이 넘어가다 보면 이익률 자체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매장마다 좀 다르거든요. 원재료 비율도 다르고 고정비랑 변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좀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5천만 원 팔다가 7천만 원 팔고 7천만 원 팔다가 1억 팔고 1억 팔다가 1억 2천 팔고 1억 3천을 파니까 수익이 막 제곱으로 올라가는 걸 좀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1억 이상씩 파시는 매장들 중에는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손해보는 장사의 어떤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쌀밥을 식당에 가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는 우리는 수양미만 써요. 우리는 또 고시가리만 써요. 이렇게 해서 그 쌀의 어떤 품종이나 좋은 점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가치를 굉장히 높인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쌀값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비싼 쌀 품종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브랜드를 가진 쌀을 쓰면서 그 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안이 농산물로 어떤 게 유명한지 아세요? 무안은 양파거든요. 그리고 진도는 대파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진도 대파버거도 막 만들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무한 양파를 안 써서 무한 양파 쓴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냥 다른 지역의 양파를 쓴다고 치면은 그 지역의 양파를 쓴다고 적어놓고 가치만 올리면 돼요. 설명글을 하는 거죠. 저희 집은 군산 양파만 씁니다. 군산 양파는 해발 400m 지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단단하고 안에 이제 수분도 많고 굉장히 기름진 땅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가를 높인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야, 되게 좋은 재료를 쓰네 라고 느끼면서 손해보는 장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쌀도 그렇고 식재료도 그렇고 재료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치를 높여서 내 매장의 가치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25,000원을 받는 피자가 있으면 이거를 설명글로만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이 피자가 25,000원짜리가 아니고 30,000원짜리, 32,000원짜리라는 어떤 가치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거든요. 네이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손님한테 우리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좀 더 느낌 있는 메뉴를 선사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야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호 대표님이 이제 저희 장건에서 강의할 때도 본인이 이제 운영하셨던 브랜드에서는 모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섯 샤브를 주문하면 쟁반 막국수가 딸려 나오는데 그 쟁반 막국수가 그냥 쟁반 막국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진짜 먹음직스러운 쟁반 막국수예요. 그리고 또 막국수를 주문하면 불고기 전골이 서비스로 나와요. 불고기 전골이 서비스로 나와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가는 와중에 순수익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많이 팔자, 박리담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V메타라고 하는데 가치를 많이 높여서 손님한테 더 많은 걸 준다라는 느낌을 보내는 거죠. 저도 박리담의 이걸로 조금 잘못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박리담에는 손님들이 생각할 때 싼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V메타는 싼 게 아닌데 우리한테 주는 거다라고 손님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가치를 높여서 손님들한테 증정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원각 칼국수에 가면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 슬러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쌀이 귀하던 시대에 먹던 어떤 하면서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있는데 엄청 가치를 높여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박정호 대표님이 하게 된 이유가 마지막 기억까지 좋게 하게끔 해서 굉장히 좋은 재료의 어떤 미숫가루 슬러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 그 미숫가루 슬러시에 대한 좋은 기억에 대한 체험단 글이나 아니면 일반 손님들 뭐 영수증 리뷰 같은 것들에도 그 미숫가루 슬러시가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손님한테 준다고 했을 때 손해보는 장사라고 해서 진짜로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되돌아오는 개념의 V메타를 적용해가지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한정 메뉴를 만드는 것도 희소성의 가치도 가지는 거고, 그거를 내가 먹었을 때 희열감, 기쁨 때문에 포스팅을 하거나 뭐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좀 올리는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보다 비싼 원가 때문에 비주얼이 안 이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예전에 이건 유행했던 건데, 하이볼 많이 먹잖아요. 하이볼 먹을 때 레몬 같은 거 넣어주죠. 근데 레몬탑 하이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잔이 있으면 레몬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겹겹이 이렇게 겹겹이. 그래서 서빙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내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이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찍어서 자랑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정으로 팔아. 하루에 20잔 한정으로 팔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레몬을 겹겹이로 쌓아가지고 냉동고에 얼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으로 예전엔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몬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손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사진 찍고 막 서로 막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러 막 오거든요. 그럼 안주는 자연스럽게 팔리는 거고, 그 매장이 브랜드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유행을 했던 거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개발하려면은 정말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매장에서 어떤 거를 파는지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 강의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주얼 메뉴가 없는 매장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비주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동네에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항아리 상권이라든지 배우 세대 인구가 많지 않아. 그러면은 경쟁 매장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진짜 비주얼 메뉴로 하루에 10개만 팔 수 있는 원가율이 막 90%의 메뉴를 만들었어. 다른 매장에서 따라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원가율이 30%, 35%, 40%밖에 안 되는데, 나는 원가율이 80%짜리 메뉴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20개만 한정 판매해. 그러면 당연히 동네에 소문이 나겠죠. 예전에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오마카세 집인데 한정으로만 예약을 받아요. 그것도 하루에 5팀은 스페셜하게. 그래서 그 5팀한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퍼줘요. 그러니까 그 5팀은 선발을 해. 손님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혜자스러운 구성이니까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매장에 약간 좀 브랜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인플루언서나 본인의 SNS 채널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이럴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거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걸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원갑 칼국수 박정호 대표님 강의 보시면은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례들만 보셔도 우리 매장에 어떤 걸 좀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게 좀 느껴질 거고, 그 강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좀 서치를 해보시면, 저는 이제 구글 이미지나 핀터레스트를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핀터레스트가 외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필수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비주얼적인 메뉴들을 좀 찾아보시고 스크랩 해뒀다가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진만 보고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비주얼 메뉴를 만들려면 꼭 좀 실습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데 다들 하루아침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떤 비주얼 메뉴들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습을 거듭해서 나온 메뉴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는 없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빨리 이익을 내고 싶다 보니까 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품화가 되기 전에 뭔가 빨리 팔고 싶어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주얼 메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경쟁 매장들이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특별한 비주얼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입소문 나는 게, 물론 오프라인 입소문도 있지만 온라인 입소문이 더 많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SNS 채널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볼 수도 있는 환경을 가진 세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좌시하면 안 되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실제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야, 이 집 뭐 남는 거 있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과 구성이 되어야지만 입소문이 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매장에 그런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경쟁 매장에서 그런 구성을 갖췄을 때 너무나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런 메뉴를 좀 만들어야겠죠. 프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